자, 두 번째는 아날로그, 디지털, 미디 사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사운드가 뭔지, 디지털 사운드가 뭔지, 그리고 미디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면은 아날로그 사운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아날로그 하면 여러분들 우리 뭐 아날로그 감성, 아날로그 감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날로그가 소리, 빛, 그리고 전류, 전압 등과 같이 이런 선형적인 값을 나타내는 연속된 물리량 형태의 신호를 아날로그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날로그는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는 이런 그 선형적인 값으로 다 표현된 게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호의 크기를 미세한 단위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신호의 처리 속도도 빠르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잡음에 의한 신호가 변화되는 또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레코드판 혹은 뭐 LP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레코드판이 이 아날로그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또 그런 또 기술이죠. 자, 아날로그 사운드의 역사를 보면 1877년도에 에디슨이 이제 축음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음기가 굉장히 이 소리를 이 뭐랄까 저장하는 방법으로 초기 어떤 역사를 시작한 그런 이제 발명품이 되겠고요. 그리고 1948년도에는 LP 레코드가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소리의 연속적인 진동을 그대로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P판 하면 이제 LP 원판, 그 원으로 된 판인데요. 30cm의 플라스틱 판에 이 머리카락보다 얇은 소리 골을 기록하여 녹음한 음반이에요. 그래서 LP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미세하게 어떤 골이 있습니다. 소리 골이. 그리고 1984년도에는 이 CD라는 게 개발돼서 사용성, 편리성, 대용량성, 신뢰성, 이동성, 무한 복제성 등이 있기 때문에 LP 기존의 크나큰 이 LP를 대체한 걸로 CD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음악을 다 LP로 들었다가 이 CD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LP 자체는요, 이 미세한 소리 입자까지 재생을 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LP를 LP 플레이어들이 나오는 정도로 아직까지도 이제 뭐 재발매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 닿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실제 그 아날로그 사운드를 이렇게 LP 판을 읽어드리는 부분, 이게 이제 카트리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레코드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LP 플레이어 보면 이렇게 턴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 재생을 위한 LP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 축음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빽빽이 자리하고 있는 이 많은 오디오 장비 중에서도 단연 주목해야 할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의 목소리인지 짐작하셨나요? 바로 에디슨이 직접 부른 노래를 녹음한 건데요. 세계 최초의 소리 기억 장치, 틴포일 축음기입니다. 에디슨은 전화기의 수화기를 개량하는 작업에 몰두하다가 수화기의 진동판에서 영감을 얻어 포노그래퍼라고 불리는 축음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축음기 1호인 틴포일은 구리로 만든 원통에 1인치마다 10줄의 홈을 판 다음 그 위에 주석박을 씌워 원통의 바늘을 연결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축을 감으면서 송아기에 대고 소리를 내면 소리의 떨림이 바늘에 전해져 주석박이 흠을 내면서 소리를 저장하게 되죠. 바로 악보인 셈입니다. 재생바늘로 갈아 끼운 다음 처음부터 다시 축을 회전시키면 저장된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되살아나게 되는 과정. 바로 최초 소리 기록 장치의 원리죠. 그러나 이 주석박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딱 한 번, 1분 정도만 녹음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지워진다는 단점 때문에
에디슨은 축음기에서 눈을 돌려 전구 개량에 몰두하며 10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축음기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소리의 디지털화입니다. 여러분 이 아날로그 소리 이거를 디지털 어떤 형태로 바꾸려면요. 디지털화 하는 거죠.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소리가 원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이 정보에서 이 디지털 형태, 이진법 형태의 정보로 변환되는 거를 디지털화라고 합니다. 소리의 디지털화는 이제 전화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실은 제일 먼저 도입이 됐었어요. 전화의 경우엔 비교적 한정된 범위에 사람의 목소리만 다루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8비트를 이용을 합니다. 자, 보면은 아날로그 사운드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비선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갖추는 이런 표현이 사운드로 표현이 되는데 디지털 사운드는 이거를 다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 똑같은 사운드지만 디지털은 여기에 디지털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날로그에 비해서 일부 음에 어떤 손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전체를 다 저장할 수 없고 이렇게 일부만 쪼개서 저장하니까 손상이 있는, 손실이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지털 사운드의 특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디지털 사운드는요, 녹음 과정에서 소리가 이진법의 숫자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녹음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의 기기음은 저장이 되지 않아요. 특징으로. 그리고 아날로그 사운드에 비해서 음질이 매우 좋고 실제 소리와 거의 동일한 음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사운드는 잡음이나 이런 왜곡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이 음질이 원음과 항상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날로그 사운드 뭐 LP를 듣든 혹은 뭐 테이프를 듣든 그런 어떤 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거나 하면은 어떤 소리의 영향이 그 저장된 기록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왜곡과 변형, 잡음이 끼거나 뭐 이렇게 영향이 있는데 이 디지털 사운드는 그게 없죠. 디지털 사운드는 항상 원음과 동일한 형태의 음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카드인데요.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에 탑재된 이 사운드 카드가 혹은 사운드 카드 대신에 이제 사운드 칩만 메인보드에 이제 유지하는 경우도 있죠. 소리를 저장하고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사운드 카드들은 이 아날로그 사운드의 음파를 ADC 장치를 사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저장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ADC 장치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저장 녹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변환된 데이터가 반대로 DAC 장치를 통해서 디지털 아날로그겠죠. D는 디지털, A는 아날로그인데 변하니까 컨버터블 하는 이 ADC냐 DAC냐에 따라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터블 하는지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컨버터블 하는지 이 장치를 통해서 아날로그 형식의 사운드로 바뀌어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DAC 장치가 필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DAC 장치가 결국엔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변환된 데이터가 반대로 아날로그의 사운드로 바뀌어 출력이 될 때 필요한 게 DAC예요. 그러니까 이제 ADC 장치와 DAC 장치가 필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고성능 카드는 하나 이상의 사운드 칩을 포함해서 향상된 데이터 속도와 여러 기능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DAC 장치가 이제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을 해서요. 장비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계음이 이제 출력을 하지 않는 형태로 동작을 하겠죠. 디지털 데이터를 소리로 변환한다. 즉 우리가 DAC 장치를 통해서 이 사운드 카드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인 음악 파일을 재생을 했을 경우에 사운드 카드는 그거를 아날로그 소리로 즉 스피커로 전달을 시켜야 되잖아요.
스피커로 전달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변환한 다음에 그 변환된 거를 이제 우리가 소리로 스피커의 소리로 전달받게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인데, 자, 사운드 카드 입장에서는 아날로그 인풋이 있는데 이 아날로그 인풋을 그대로 디지털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거 이제 녹음 과정이겠죠.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 이진법으로 이진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근데 이런 과정을 우리 기본적으로는 표본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표본화라는 과정은 원래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 정보를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변환하는 단계의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표본화. 이거는 이제 일정 시간 간격을 세분화해서 소리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계, 바로 샘플링하는 단계입니다. 무조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샘플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즉 전체 아날로그에 대한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할 수가 없고 결국엔 이제 디지털화를 하기 위해서 샘플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샘플링을 얼만큼으로 할지가 중요합니다. 샘플링을 할 때 얼만큼 이 시간의 세분화를 통해서 샘플링을 하냐가 결국엔 얼만큼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 정보를 최대한 가지고 있을 거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표본화 비율은 1초 동안 변환된 샘플의 개수가 표본화 비율입니다. 1초 동안 샘플링 몇 번 할 거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표본화 비율이 증가한다는 말 자체는 고음질의 데이터를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1초 동안 샘플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고음질의 데이터를 얻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표본화 비율은요 나이키스트 규정을 따라서 합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속도로 표본하면 원래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도 가능할 정도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속도로 표본화를 해야 되겠죠. 자, 보면은 이렇게 사인 웨이브가 있다고 치면요. 자, 사인 웨이브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표본화 샘플링을 거쳐야 되는데 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자체를 다 우리가 이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표본화를 위해서 샘플링으로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링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퀀타이징 해서 4비트로 전체 영역을 쪼개서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쪼개진 형태의 데이터니까 이 사인 웨이브에 비하면 조금 많이 손실이 있어진 형태의 모습을 가진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서 기록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화인데요. 양자화는 이제 표본화를 이제 거쳤잖아요. 표본화 단계를 거치고 표본화를 통해서 검출된 이제 주파수 위치에 이산적인 디스크리트한 그 값을 배정하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입력된 파형 신호를 유한한 개수의 근사값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의 개수가 증가하면 단계가 이제 세밀해지잖아요. 그래서 입력 신호를 충실하게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 전에 이제 4비트로 했잖아요. 4비트로 하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끊어져서 표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비트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세밀한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입력 신호를 굉장히 디지털화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유사하게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억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원음의 잡음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또 뭐 있을 수 있습니다. 비트 수는 신호대 잡음의 비율인 SNNB 그래서 그 비율로 진폭의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범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얘는 보통 우리 16비트냐 32비트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음악 작업할 때 16이냐 32비트냐 뭐 이렇게 먼저 선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는 이 부분은 16비트로 쪼개진 겁니다. 그래서 16비트로 쪼개지니까 이 지금 현재 양자를 통해서 각 그 위치값
이 주파수의 위치 값이 이 지금 현재 어느 이 비트 개수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를 수치값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위치는 12, 15, 11, 6, 4, 7, 8, 6, 8, 13 이렇게 하면은 그 위치에 대한 그 숫자 값이 결국엔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화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근사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사용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양자를 할 때 이 단계화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오차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입력된 신호와 동일한 디지털 표현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동일하게 표현한 건 불가능한데 그래서 입력된 파형신의 왜곡을 좀 줄이고 싶으면 신호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서 이 비트 수를 좀 조절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보면은 지금 아날로그가 있고 양자화된 신호가 있잖아요. 아날로그는 점점점으로 점선으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주어지지만 양자한 결과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차가 있는 형태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양자 에러가 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거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계단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계단으로. 그래서 이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부호화입니다. 부호화는 양자를 이제 거쳤어요. 우리가 샘플링하고 어제 양자까지 했어요. 그리고 생성된 신호들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내부에 표현하는 과정을 부호화라고 합니다. 보통 이 음성 신호는 8비트를 사용하는데 8비트라는 말은 2의 8승을 의미합니다. 2의 8승이면 256개거든요. 그래서 8비트면 256개 단계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표본은 8비트로 부호화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8비트로 할 거냐, 16비트로 할 거냐, 32비트로 할 거냐, 혹은 24비트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8비트 음성 신호는 8비트지만 일반적으로는 음악과 같은 경우는 뭐 24비트까지 사용을 16이나 24를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음성은 왜 8비트만 쓰면 되느냐? 음성 자체는 여러분들 그 헤르츠 그 주파수 대역이 이제 크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8비트로 이렇게 양자하기도 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최종 단계이고 그리고 0과 1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로 소리를 저장을 해야 되는 단계가 바로 부호화입니다. 이 부호화된 디지털 사운드는요 아날로그 미디어와 다르게 보존 능력이 매우 우수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선을 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보다 이 부호화를 시켜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느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이 디지털화했기 때문에 얘는 이 값만 잘 기억하면은 물론 이제 근사된 부분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뭐 손실이 아날로그는 발생하더라도 디지털 사운드는 정확하게 수치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화 과정에서 그 원본 신호에 대한 근사값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운드 품질 자체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품질 자체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PCM 방식입니다. PCM 방식은 그 입력된 아날로그 신호를 그대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사운드 변환 기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아날로그 파형이 이렇게 있죠. 연속적인 아날로그 파형 신호를 표본화하고 지금 샘플링한 표본화했죠. 표본화하고 그 다음에 양자하잖아요. 양자하면 이제 비트로 쪼개서 지금 8비트 양자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부호화로 이렇게 결정이 됐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는 기법이 PCM입니다. PCM 방식은 당연히 표본화 비율이 증가할수록 음질이 향상이 되겠죠. 보면 이렇게 일부 부분만 샘플링해서 가져오는 것보단 이 샘플링을 더 이렇게 잘게 하면 할수록 음질이 향상이 되겠지만 압축 과정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샘플링이 늘어나고 하면 할수록 이거를 저장하는 기억 용량도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PCM 방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CD나 그 DAT 그다음 전화국 교환망에서 PCM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DPCM인데요. 이거는 사운드 파형에서 인접한 시간의 표본을 비교하면 파형이 이제 크게 변하지 않는 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DPCM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인접한 표본값과 현재 표본값의 편차값만 양자화해서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장된 보정 정보가 인접한 값과 차이가 크면 비효율적인 기울기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고 기울기 과부하가 오류 보정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엔 가능한 최대치로 표현하기 때문에 정확한 복원은 또 불가능한 그런 또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 그전 표본값과 현재 표본값이 있다고 치면요. 현재 표본값을 그전 표본값의 편차값으로만 양자화해서 저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A에서 B로 얼만큼이 바뀌었는지 대한 편차값만 B에서 A를 뺀 값으로 저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파장이 그 전에서 얼만큼 늘거나 얼만큼 줄거나 나니까 그거에 이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ADPCM 방식이 있습니다. ADPCM은 DPCM 방식의 문제점이 바로 편차값이 크면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DPCM이 이제 양자 단계에서 그 크기를 신호의 진폭을 따라 변화시키는 방식인데 진폭이 큰 곳에서는 이 단계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도록 어댑티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예측치와 실제치의 편차만을 부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ADPCM입니다. ADPCM 방식은 원본 데이터의 최대 4분의 1까지 압축이 가능한 또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동일한 성능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전송 속도가 PCM에 비해서 약 3분의 1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PCM, DPCM, ADPCM 그리고 PCM과 ADPCM을 비교해서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 자, PCM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샘플링 과정과 그다음에 양자화 과정을 거쳐서 그걸 부호해서 하는 단계를 거치는 PCM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DPCM은 이 PCM을 조금 바꿔서 이 편차값을 저장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편차값을 저장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자, 편차값이 갑자기 큰 경우 이 구간이 있죠. 이렇게 기울기 과부하가 가능한 최대값으로 표현한 이렇게 기존 어떤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편차값이 큰 경우에는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DPCM이 등장했는데 ADPCM은 양자 단계 크기를 크게 증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메꾸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단계를 거칩니다. 자, 그래서 PCM과 ADPCM의 차이점이 뭐냐? 보면은 왜 이 방식이 PCM과 ADPCM 비교해서 왜 더 효율적인지 보면은 PCM은 이거에 대해서 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정보 자체를. 근데 이 정보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 대비 ADPCM은 그전 어떤 데이터의 편차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차만 가지고 있는 방법과 전체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씩 갖고 있는 방법과 비교해서 당연히 편차를 가진 방법이 좀 더 용량을 적게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LPC입니다. 선형 예측 부호인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축 방향으로 인접한 음성 파형의 연관성을 이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서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기 용이하는 그 장점으로 그래서 과거의 표본값에서 현재 표본값을 좀 추정을 해가지고 그 현재 데이터와 예측된 데이터의 차이를 부호하는 압축 기법이에요. 그래서 선형 예측 부호화 방식으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게 오디오 파일에 다양한 파일 포맷들 형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사운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이 디지털 사운드 데이터는 용량이 이제 매우 크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을 해요. 근데 압축을 할 때
마찬가지로 손실이 되냐, 그 다음에 손실이 안 되냐,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 압축 포맷이 있고 무손실 압축 포맷이 이렇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손실 압축 포맷은 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소리를 제거해서 파일 용량을 크게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거죠. 우리가 우리 귀로 듣기 위해서 뭔가 저장을 하는 형태인데 이 내 가청 주파수를 벗어나는 소리를 제거해서 용량을 크게 줄이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6비트 레벨의 44kHz 표본화를 사용합니다. 16비트라는 건 이제 양자화 할 때 16비트로 얼만큼 쪼개냐 2의 16승으로 쪼개니까 굉장히 잘게 쪼개는 편이죠. 그리고 레벨 그 44kHz 표본화 샘플링 비율은 1초에 굉장히 많은 수로 표본화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제거했지만 그 CD에 녹음된 사운드보다 음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덱으로는 AAC, 그 다음에 자이프.org 재단의 플랫, 그 다음에 애플의 엘렛이 있습니다. 보통 고음질로 손실이지만 이제 고음질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이런 게 있고요. 뭐 AAC나 플랫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손실이지만 우수한 어떤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손실 압축 포맷인데요. 손실 압축 포맷에 한계가 있죠. 그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니까. 근데 MP3처럼 용량을 감소시키면서 음질은 보존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무손실인데요. 이 무손실은 플랫. 이거는 비가청 주파수 영역까지 손실 없이 압축하여 음향이 풍부하고 세밀한 방식입니다. 플랫. 이 플랫 방식은 보면은 그냥 단순한 44kHz의 16비트인 MP3가 있으면요. MP3는 이렇게 부분 이렇게 좀 뭐 왜곡이 있죠. 좀 차이가 있죠. SACD도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플랫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손실 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부한 느낌, 세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용량이 좀 크겠죠. 24비트인데 96kHz를 이렇게 가지잖아요. 자, 그다음 AAC는 표준적인 이제 손실 데이터 압축 방식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던 MP3의 샘플 주파수에 한계가 있었는데 8kHz에서 48kHz의 MP3 한계를요 극복을 넘어서 확장해서 8kHz에서 96kHz까지 확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96kHz면은 굉장히 샘플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다음 MPEG-4 표준에서 채택한 새로운 오디오 코덱으로 AAC가 채택이 돼서 MP3보다 효율적이고 음질은 CD와 비슷한 수준으로 뭐 사실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애플의 아이튠즈에 사용되면서 이제 보편화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AAC를. 그리고 유튜브나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튠즈에서 사용되는 기본 오디오 포맷으로 AAC 코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랫과 엘렉인데요. 이 플랫은 이제 CD보다 용량은 적으면서 CD의 음원을 고스란히 저장하는 무손실 압축 방식의 코덱이 플랫입니다. 24비트 레벨에 192kHz의 샘플링을 표본화 주파수를 사용하는 인코딩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그 음원 시장에서는 LP, CD, MP3 같이 이 미디어가 아날로그 신호 소리를 얼마나 그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져서 이 플랫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플랫으로 디지털해서 이제 손실이 없는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의 압축 방식입니다. 보면은 비압축, 무손실 압축 포맷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웨이브 확장자 있잖아요. 웨이브 확장자도 비압축 포맷인데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초창기에 PC의 사운드 표준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AIFF 이거는 개인용 PC, 기타 오디오 장비에서 소리를 저장하는 데 쓰는 형태고요. 매키톤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AU는 이제 유닉스 환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포맷입니다. 무손실 압축 포맷은 아까 봤던 플랫, 그다음에 ALE가 있는데요. 플랫은 그 프리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나온 거고 이 ALE는 애플에서 개발한 디지털 음악의 오디오 코덱입니다. 손실 압축 포맷과 스트리밍 방식으로 또 구분하는데 손실 압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MP3가 있습니다. MP3 파일 많이 공개하잖아요. 그게 이제 손실 압축 포맷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AC는 그 MP3보다는 조금 개선했지만 그래도 손실 압축이죠. 그 유튜브나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튠즈 기본 오디오 포맷이고요. 스트리밍 방식으로는 리얼 오디오나 뭐 ASF, WMA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뭐 방송 라디오 실시간 듣거나 그리고 뭐 그럴 때 많이 쓰는 그래 ASF도 차세대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으로 나왔었고 WMA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디오 스트리밍 형식입니다. 자, 미디의 개발 배경으로는 그 사운드 환경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악 시장에서도 아날로그 악기보다는 이 전자악기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보급이 되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악기는 공통의 표준 없이 독자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미디라는 게 개발이 됩니다. 미디가 바로 전자악기에 대한 공통적인 어떤 표준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컴퓨터와 다양한 전자악기들이 연결해서 사실은 서로 디지털 신호를 교환하기 위한 어떤 방법,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미디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 자체는 사실 악기거나 뭐 장비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미디는 프로토콜입니다. 약속이죠. 미디에서 사용되는 정보가 컴퓨터 환경에서 데이터 유사하지만 주로 이제 음악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디 하면은 음악을 주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 디지털 신호를 가지고 전달할지에 대한 어떤 정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미디를 사용하면 전자악기뿐만 아니라 조명 제어, 무대 회전 등의 다른 장비를 제어하는 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디의 특징을 보면 보통 이제 16채널을 사용하는데 각 채널에서 서로 다른 악기를 지정하고 디지털 사운드를 만들어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원 자체가 가진 파형 정보와는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디지털 사운드처럼 파형 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 용량은 작아요. 작은 파일 용량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저렴하고 쉽게 작고 그런 걸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미디 키보드가 있고 미디 컨트롤러, 컨트롤드 멀티 이펙트 이거 누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악기, 음향 이런 게 다 들어간 내장된 그리고 미디의 테이블 탑 그 신디사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의 라이트닝 이거는 이제 그거죠. 조명을 다루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안개 이렇게 효과 내는 이런 것들 컨트롤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방송실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미디 장비들이 한가득 방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무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데 이 미디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미디의 구성입니다. 미디 뭐 컨트롤러, 출력 장치, 사운드 모듈, 그다음에 미디 인터페이스, 중계 장치인 컴퓨터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장비마다 인아웃이 있고 그다음에 스루 등과 같이 3개의 연결 포트가 있고 이 연결 포트를 통해서 미디 메시지를 교환을 합니다. 신디사이저인데 이게 이제 신디사이저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 소리의 파형을 합쳐 새로운 소리를 만드는 장비로 이런 신디사이저를 많이 씁니다. 이 미디 컨트롤러, 미디 인터페이스, 사운드 모듈, 컴퓨터 이렇게 미디의 구성으로 많이 쓰고요. 미디 컨트롤러는 연주 정보를 입력하는 장비, 건반 형태가 이제 가장 많고
미디 인터페이스는 서로 미디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컴퓨터랑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사운드 모듈도 이렇게 종류별로 존재하고 사실은 이 미디 환경의 필수가 바로 컴퓨터예요.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 전자 악기를 이제 미디라는 그 표준을 통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정보 교환에서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는 가장 센터가 바로 컴퓨터인 겁니다.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아마존 행사인데요. 보시면 요새 기술이 발전해서 자, 보시면 네, 이렇게 연주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미디 키보드를 통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디 정보로 그대로 전달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은 피아노에 대해서만 연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네, 지금은 피아노 소리를 듣고 다른 여러 밴드 악기들의 소리까지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들려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가장 단순한 어떤 형태 하나만 입력해도 나머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술들이 인공지능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